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오늘 5월 1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가 아주 많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해서 걱정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중요한 변곡점에서 항상 이제 변동성이 심합니다.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갈 때도 보면 갑자기 이제 좀 쌀쌀해졌다가 또 날이 또 한번 확 또 더워집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그 해류나 기단의 변화도 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장마가 있잖아요. 그 장마가 있는 이유도 그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찬바람과 남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더운 바람이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겨울에 이제 찬바람을,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을 남태평양의 더운 바람이 이제 밀고 올라오게 되면 그 힘겨루기에서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징어 게임에서 뭐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죠? 줄다리기 할 때 영차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이 이제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현상에 보면 변곡점에서는 그 변동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 넘어가기 전에는 장마 전선이 형성되면서 막 비가 오고, 또 겨울에서 봄 넘어가기 전에도 보면 꽃샘 추위가 나타나잖아요. 꽃샘 추위가 나타나면서 다시 겨울이 오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그 꽃샘 추위 지나고 나면 확 다시 이제 날씨가 풀리고, 대한과 소한에서도 보면 대한이 아주 너무 추워서 이제 대한인데,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는다고. 소환해서 또 갑자기 막 추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겨울이 계속 지속되나 뭐 이런 느낌을 받듯이,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바닥에서 이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신용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신용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털리고 있고요. 그 부분을 오늘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채플미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120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서 마진뎁 트레이딩이라 해가지고 신용 투자가 있었다면, 오늘 수치를 보니까 이제는 한 850조 정도 해가지고 거의 한 250조 이상 좀 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했던 사람이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손절매가 나갈 때, 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워런 버핏은 여기서 그동안에 마련해뒀던 현금으로 최근에 한 50조 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금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의 그 손실을 워런 버핏이 또 담아가면서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런 지금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사 중에 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염지현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구리값 두 달 새에 12% 급락, 1,674달러에서 9,366달러로 엄청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네요. 두 달 새 12% 빠졌다는 거죠. 닥터 카퍼의 경기 침체 경고. 구리가 이제 카퍼잖아요, 카퍼. 근데 구리를 이래 닥터 카퍼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경기에 대한 선행성이 좀 있어가지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봉쇄로 수요 급감한 영향이 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격 폭락. 일시 하락이냐, 경기 하강 시작이냐.
엇갈린다. 경기 흐름을 선제적으로 짚어줘서 닥터 카퍼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거침없이 오르던 구리 값이 두 달 보름 만에 12% 급락하자 글로벌 경기 침체의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런던 거래소에서 LME라고 그러죠. 런던 머케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LM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서 구리는 톤당 936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89만 원. 3개월 선물 가격입니다.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 역사상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었던 지난 3월 4일 1674달러와 비교하면 두 달 보름 만에 12% 급락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구리를 포함한 알루미늄과 아연 등 6개 주요 비철금속 가격지수 하향세도 뚜렷하다. LME에 따르면 이날 LMEX 요 비철금속 가격지수는 4483.9로 연고점을 찍은 지난 3월 7일 5507보다 18.6%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네요. 구리는 원유나 금보다 지정학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원자재다. 게다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와 건설 등 제조업 각 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면 구리 몸값은 뛰고 가라앉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자보다 경기를 잘 예측한다고 해서 닥터 커퍼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 이유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최근 구리값의 하락은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도시의 코로나 봉쇄 영향이 크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구리 소비국이다. 슈퍼달러의 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것도 구리값 하락의 불쏘시개 역할로 작용했다. 구리 같은 원자재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오르면 부담이 커진다. 금융투자업계의 원자재 전문가 대다수는 최근 구리값 하락세를 중국발 코로나 봉쇄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한다. 이들이 주목하는 건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이 봉쇄를 해제한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규연 하나금융연구원은 중국 상하이 봉쇄가 풀리면 제조업 경기가 회복하면서 구리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와 페루의 정치 불안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구리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닥터 카프가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은 그동안 각국이 푼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은 치솟고 국가 부채는 크게 늘었다며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의 돈줄 죄기 본격화로 거품이 꺼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리값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8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68% 꼬꾸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융위기 때 애플의 주가도 67%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한국경제 공급망 대란 속에 기업들 선방하고 있다. 2분기는 안개소이라고 되어 있고 상장사 1분기 실적 사상 최대라고 되어 있고요. 그 표에 보면 1분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실적으로 매출이 이 회색으로 된 옆에 표가 나오죠. 회색으로 된 부분이 2021년이고요. 여기 푸른색이 2022년입니다. 민트색이네요. 매출이 24%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4% 증가했고 반면에 순이익이 13.79% 줄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가속화 등 온갖 악재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물류 대란 수혜를 본 항공, 해운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공행진하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기업 이익을 짓누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서 한국거래소와 이제 상장사 협의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 12월 결산 법인만 한 거네요. 608곳, 금융사 등은 제외하고 올 1분기의 매출이 660조 9,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0조 5천억을 기록을 했고, 모두 사상 최대치인데, 환율 상승에 힘입어 수출 물량을 늘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판매가에 전가하면서 수익성을 지켜냈다는 분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매출 비중이 11.8%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전체 매출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11.8%네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고로 코스피 200에서는 22.88%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래소 전체에서는 19.7%,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꺾였는데,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작년 1분기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의 일회성 평가이익이 약 15조 원 반영되면서 작년 네이버 이제 수익 보시면 그 일본 자회사 라인 일회성 평가이익 15조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되면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순이익은 일시적으로 급증을 했었고요, 작년에. 이 부분을 빼고 보면 올 1분기 상장사의 순이익 역시 선방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네요. 작년 1분기에 왜 이래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14.43%로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 왜 순이익이 이렇게 빠졌나 했더니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일회성 평가이익이 15조 원이다 되다 보니까 작년 이걸 갖다가 15전을 빼주면 작년이 그러면 33조이고 올해 41.6조니까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 17개 업종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 HMM, 대한항공 등이 속한 운수 창고 업종은 글로벌 물류 대란 수혜를 입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84% 급증을 했고, 가스공사 등이 포함된 전기가스 업종 역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덕분에 같은 기간 매출이 35% 뛰었고, 철강금속이 35.48, 서비스가 29.9, 화학이 33.54%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 업종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게 중요하죠. 매출 증가도 중요한데 영업이익 증가율 보겠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91%. 와. 그리고 이어 섬유의복이 75%, 철강 금속이 58%, 전기전자가 43%. 대단하네요. 매출 상승폭이 컸던 전기가스 업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한국전력이 1분기에 7조 7,86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영향이 컸다. 이야, 한 분기에 거의 8조 손실 봤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거의 30조 손실 나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지금 시가총액은 14조 4천억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1등이고요. 1990년 전후에서는 한국전력이 압도적인 시가총액 우리나라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 기업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손보사들 시절 끝났나?
자동차 보험 손해율 급등하고 있다. 네, 요 기사를 제가 뽑아온 게 보험사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내가 돈을 쓰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사고 보험에 가입하고 통신비를 내고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카카오를 쓰고 네이버를 쓰면서 또 전자상거래를 하고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잘 보시고 내가 돈을 쓰는 이 돈이 기업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되면서 주가는 또 움직이는지 예,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뭐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도 어제 이제 소비자 브랜드 1등 레미안. 그러면 레미안을 만드는 회사 삼성물산의 주가는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주식이 이제 재밌어집니다. 그 보험이 약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보사들 호시절이 끝났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전달보다 9%가량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자, 여기서 손해율이 뭐지? 예, 손해율이 우리가 돈을 보험 가입비를 내잖아요.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그 보험료를 냈는데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출동해가지고 그 어떻게 누구 과실인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보험료를 또 지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온 보험료에 비해서 나간 돈, 예, 그걸 이제 손해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2022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 손해율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손해율 추이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 3월까지 이 우리나라 손보사 주가가 되게 좋았잖아요. 좋았던 이유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보험사들이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생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돈을 받아서 나중에 나갈 돈을 대비해서 변동성이 시장의 가격의 변동성이 심한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좀 낮고 채권에 대해서 또는 회사채 같은 거 투자해 가지고 그 돈을 굴려서 손해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돈을 내주기 전까지 그거 돈놀이를 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돈놀이를 하는 회사인데 금리가 너무 낮아져 버리면 보험사들이 역마진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자가 올라가면 예, 그 받았던 돈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돈 내줄 때는 적게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사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나 주는 구조인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보험사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있었네요. 지금 이 손해율이 84.5에서 3월 달에 73.2까지 이렇게 급감을 하면서 보험사한테는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러면 왜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보통 폭설이 내리면 사고가 확 늘어나죠.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를 않으면 그러면 손해율이 또 확 줄어드니까 이익으로 잡히고 코로나 때는 그 금리가 0.55까지 빠지면서 이 삼성화재 제가 주가 차트를 지금 잠시 보고 있는데요. 19년도 초에 31만 2천 원 했던 삼성화재 주가가 2020년 3월 코로나 때 11만 7천 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금리가 꾸역꾸역 올라오니까 작년 10월 달에 25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달에 그 작년 연말부터 약간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후로 25만 원에서 좀 많이 빠졌었네요. 빠지다가 이번 3월 달에 17만 원까지 또 빠졌었군요. 네. 아무튼 예, 이 손해율도 상당히 금리와 손해율 예, 이게 가장 큰
보험사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전달보다 9%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떨어졌던 손해율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계기로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랬네요. 그때 대선 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통제하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해율이 쫙 올라왔네요. 2018년부터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손보사들이 지난해 반짝 흑자를 기록했다. 다시 손해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자동차 보험 사업이 적자 수렁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회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1개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이 이제 82.3%로 3월 비해서 9.1%는 포인트 증가했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란 여기 나오네요. 사고 보상금의 합계를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사고 보상금. 전문 용어가 사고 보상금이다. 사고 보상금으로 나간 돈과 받은 보험료 합계를 말합니다. MG 손보를 제외한 대부분 보험사의 자동차 손보율이 전달 대비 6%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현대상의 손해율이 79.1%, 삼성화재가 79.0%, 롯데손보가 3월 달에 63.1%에서 4월 83.1%로 20%포인트나 급등했다. 좀 이상하네요. 이 손해율이 거의 이렇게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롯데손보가 어떻게 이렇게 63이고 84.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손해율이 상당히 낮네요. 그리고 변동성도 큰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롯데손보가 롯데 렌트카랑 뭔가 또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보면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4월은 계절 요인으로 차량 운행량이 늘면서 사고율이 전달 대비 높아지는 때라면서 특히 올해 4월은 전달의 오미크론 변이 기저효과와 중순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겹치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손해율이 뛰었다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3주차를 맞은 이달 2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교통량은 2019년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몇몇 대형 보험사가 개인용,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소폭 낮춰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경제에서 2030년까지 323만 대 판매,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6에서 12%로 올리겠다는 우리 정의선 회장님의 어떤 이 사진이 나오네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1월 4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현대차의 미래차 전략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번 1월달 사진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옆에 이제 쭉 표가 나오는데 현대기아차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 변화 3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307만 대 현대차 187만 대, 기아 120만 대, 점유율을 12%. 그리고 5월 국내 전기차 투자 발표 하면서 323만 대로 오히려 늘렸네요. 지난 3월 달에 307만 대였는데 323만 대로 하고 점유율은 12% 그대로고요. 그리고 오토랜드 화성 내 PBV 전용 공장을 신설 계획이고 의미는 내연기관 공장 재편 통합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고 그러고 생산 능력이 연 10만 대, 시장 상황 따라 연 15만 대까지 증설이 가능하고 면적이 2만 평이고요. 2023년에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 하반기에 이 PBV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이 PBB가 다 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기반 차량. 읽다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반 중형급 PBB를 출시한다. 프로젝트명은 SW라고 해놨네요. 우리나라를 수출 강국으로 만든 이 현대그룹의 현대기아차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꼭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기아가 2030년 전체 전기차 생산의 절반을 국내에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동화 투자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향후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키우고 인프라 확대, 신사대 모색 등에 8년간 21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사진이다. 현재 6%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투자 발표는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국내 미래차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부터 연구개발, 인프라, 연관산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는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겠다는 보관이다. 단순히 전기차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서 더 나아가 선행기술 개발과 인프라 조성 관련 신사업 모색을 위한 전략 제휴 등의 전방위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목적 기반 차량 PBB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뿐 아니라 전기차 생산 시스템 전반을 대내적으로 손보며 한국을 그룹 내 대표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을 전기차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홀류 생산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고 기존 공장에 전기차 전용 라인을 증설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비한다. 동시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먼저 도입된 유연 생산 시스템과 맞춤형 물류 시스템, 디지털 제조 시스템 등을 국내 공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산 최적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기차 인프라 확충도 이번 대규모 투자의 한 축을 이룬다. 전기차 보급 확대의 최대 장애물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려서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대기아는 지난해 3월 전기차 초고속 충전 브랜드인 e피트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올해 4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 eCSP를 론칭한 바 있다. 여기에 롯데그룹, KB자산운용 등과 손잡고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최대 200kW급 충전기를 임대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사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수수료가 70% 신흥 플랫폼이 너무해라고 하면서 신흥 플랫폼은 메타버스, NFT 등을 얘기하는 거라 되어 있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 호라이즌 월드 메타버스 47.5%를 아마 수수료로 받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로블록스가 71.9% 엄청 대가네요. 제페토가 30%, 43만 원 이상 수익 내야 출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미르4 글로벌 P2E 게임 작년에 얘기 많이 나왔었죠. 플레이 투 언이라고. 여기는 5%네요. 가상화폐 환전 시에는 또 0.9% 있고, 오픈시가 NFT 거래소인데 5%,
그리고 업비트 NFT가 20%,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신규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진 게, 아니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보통 이렇게 수수료가 비싸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읽어보면 과도한 수수료에 창작자들 불만. 창작자 950만 명 있는 로블록스는 판매가의 71.9% 수수료를 내야 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터는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30배로 올렸다고 합니다. 독점적 플랫폼 지위 가질 경우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우려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초등학생 필수 게임으로 유명한 메타버스 서비스 로블록스 역시 70%가 넘는 수수료로 악명이 높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올리는 창작 게임들의 집합체다. 이용자들은 가상화폐로 각종 게임용 아이템과 유료 게임 입장권을 산다. 로블록스는 그때마다 게임 창작자로부터 판매가의 71.9%를 수수료로 뗀다. 현재 950만 명에 달하는 창작자를 둔 로블록스는 지난해 19억 191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의 매출을 올렸다. 여러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고 또 뗀다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쭉 하면서 아주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이별찬 기자님이시고요. 이벌찬 기자님이시고,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막연하게 뭐 메타버스 세상에 온다고 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출과 그 다음에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신문사의 기자님들이 이렇게 좋은 기사를 만들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